안녕하세요. 여의도 증권사 파생운용팀 트레이더로 근무했던 스타트레이딩입니다. 오늘은 다들 위험하다고 하는 또는 하면 망한다고 하는 해외 선물, 해외 선물 투자를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 첫 번째 시간을 마련했고요. 이번 시간을 토대로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또 수익을 잘 내실 수 있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많은 직장인들 뭘 해야 하나? 주식 투자도 하면 안 된다고 하고요, 그쵸? 부동산 투자도 지금은 하기 참 부담스러운 시점이죠. 또 종잣돈도 많이 들어갑니다. 선물 옵션? 당연히 안 되죠.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많은 분들이 또 이걸 통해 가지고 피해가 막심하셨죠. 그럼 대체 뭘 해야 되나? 음,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. 과연 어느 시점에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.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죠. 직장인들이라면 주식입니다. 그냥 제가 몇 종목 갖고 와봤어요. 이 부분을 토대로 내가 어떤 걸 재테크로 하던 또는 어떤 투자로 하던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위의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. 2017년 초반까지 42,000원까지 떨어졌었고요. 그 다음에 2018년 작년 6월까지 해서 한 4배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. 그리고 이 시점에 샀으면 예, 거의 또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손실이 발생을 했죠. 여기서 또 샀더라면 적지 않은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. 저 같은 경우엔 8만원에 매수를 했었습니다.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. 제약 바이오주 2017년에 아주 큰 상승이 일었었죠. 요 가격 대략 뭐 9만원, 10만원이네요. 가격이 약 4배 정도 올라섰습니다. 물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만원, 5천원이었던 적도 있었어요. 근데 이 구간에서 이 구간만큼 따지면 또 수익이었다라는 거죠. 근데 이 시점을 또 지나고 나니까 주가는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. 한미약품 투자를 뭐 안 해보신 분들도 한미약품 많이 들어보셨죠? 2015년도까지 해서 70만 원을 넘는 급등이 나타났었습니다.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여기까지 거의 또 반토막 이상이 났었죠. 여기에서 또 한번 이런 어떤 상승이 나타났었고요.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어떤 시점들, 내지는 누군가 돈을 벌었다고 하는 어떤 시점에서는 먹을 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. 내지는 먹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? 본전이 되고요. 또 손실까지도 발생하는 상황이 되죠. 즉, 어떤 상품을 투자하든지 간에 좋은 기회들이 있었던 시점들이 있고요. 또 상대적으로 잘못 들어가면 그 진입 시점, 투자하는 시점이 잘못돼 버리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이 찾아왔다라는 거죠. LG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. 박스권을 누리면서 어쨌든 상승은 했었죠. 그러나 다른 종목들보다는 못 갔어요. 그리고 내릴 때 이런 하락을 하게 됩니다. 남들보다 많이 안 올라서 고점 대비 어떤 리스크가 적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샀더니 어떻게 됐어요? 여기서 털지 않았으면 본절이 됐을 테고요. 그래도 더 갖고 있었으면 이 가격에서 상장 후 최저가죠. 거의 15,000원 초반대까지 급락이 나타났습니다. 삼성전자입니다. 2016년 여기 지금 액면 분할을 갖다가 한 후 가격대로 지금 표시가 됐습니다. 근데 2018년 이때 액면 분할을 실시했죠.
50대 1 액면분할. 즉, 주식 한 주를 50주로 쪼갰다는 얘기죠. 그래서 액면분할 후 주가로 한번 보게 되면 2016년부터 2017년 거의 뭐 대세 상승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삼성전자 주가가 250만 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모두의 기대를 머금고 액면 분할을 딱 실시하고 나서는 어땠느냐? 하락이죠. 이때 뉴스들을 보셨을 거예요. 액면 분할 실시하고 내지는 액면 분할 실시하기 전에 개인 투자자 또 뭐 돈 많은 재벌들 많은 돈들이 유입됐다. 그러고 나니까 어떠나요? 가격이 하락을 하죠. 시장에 상관없이 그냥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다 나가 떨어질 때쯤 요만큼 상승을 해줬네요. 자, 위닉스입니다.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이것 때문에 공기청정기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많이 높아졌고요. 또 마스크나 이런 어떤 걸 생산하는 그런 어떤 제지주 이런 것들도 가격 상승이 한번 나타났었는데요. 한번 볼까요? 만 원이었던 주가가 2만 원 정도, 더블 정도 났습니다. 그리고 2018년 이때쯤에 개인들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. 왜? 미세먼지가 2017년, 18년 들어서면서 너무 많이 이제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또 그런 어떤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관심을 받게 된 거죠. 근데 결국 2만 원에서 만 원대 초반까지 하락을 합니다.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무언가 내가 투자를 하는 시점이 어디였냐에 따라서 수익이 되기도 하고요. 손실이 되기도 하고요. 또 어느 시점을 갖다가 잘 견뎠지만 이런 급등을 놓치게 되는 케이스도 만들어지죠. 이러다 보니 정말 직장인들은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. 내지는 뭘 한다라고 하면 다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을 하죠. 가상화폐 한번 봐볼까요? 가상화폐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크다고 하는 비트코인입니다. 2017년 말까지 급등이 나타났었죠. 어마어마한 급등이었습니다. 카페 자료에도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이게 튤립 버블일 때처럼 그런 어떤 급등일 것이냐 또 무언가 정말 획기적인 아이템을 토대로 이런 어떤 상승이 나타날 것이냐 뭐 말들이 많았는데요.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생각을 했죠. 2천만 원도 과하다. 근데 2,400, 2,600, 2,700을 찍는 걸 보고 어떤 투자자들은 어느 시점에 매수에 가담을 합니다. 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냈던 분들은 이 구간에서 털고 나왔으면 좋은데 돈이 더 투입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했죠. 어쨌든 이런 어떤 시점을 갖다가 놓치고 나서 뒷물에 들어가고 나니까 어떠한가요? 2,500만 원이던 게 1,500만 원 됐으니까 많이 싸졌네. 매수를 했다면 이런 하락을 겪게 됩니다. 380만 원까지 떨어졌었어요. 그나마 비트코인은 양호한 수준이었죠.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이죠. 이더리움도 급등이 나타났었고요. 200만 원을 기점으로 얼마까지 떨어졌었느냐? 말도 못하죠. 10분의 1 토막이 아니고 거의 20분의 1 토막까지 가격이 하락을 했었죠. 요즘 이제 2019년 들어서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.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. 알트코인이라고 하죠. 내지는 이제 주식으로 치면 잡주죠. 얘네들은 더 심각합니다. 가격 2,000원 내지는 1,700원을 기점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까지 떨어졌느냐? 890원이 아니에요. 89원입니다. 89원. 2,000원짜리 주식이 100원이 안 되는 상황까지 하락을 한 거죠. 자, 이걸 왜 보여드렸냐라고 하면 모두가 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주식, 선물 옵션, 비트코인. 근데 과연 얘네들로 그럼 돈을 벌었던 시점이 없었을까요? 있었죠. 또 이걸 토대로 수익을 내서 정말 흑수저가
금수저가 된 상황은 없었을까요? 물론 있었습니다. 다만 우리가 이제까지 전해 듣는 것들은 주로 결과론적인 것만 보죠. 이런 모든 가격들이 상승이 나타나고 하락을 해서, 그쵸? 손실이 난 얘기들을 토대로 우리는 투자 결정을 많이들 합니다.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 시점에는 가담을 안 해요. 끝물에서 참고 참다가 끝물에서 가담을 하는 거죠. 여기서 부동산은 좀 예외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부동산도 서울 강남권이나 또 주요 어떤 지역들을 제외하고 부동산이 정말 가격이 급등을 했느냐?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. 뭐 최근 한 3, 4년을 갖다 기준으로 했을 때. 그렇기 때문에 어떤 편견을 갖고 투자를 갖다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, 내 자금 상황에 맞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.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주식 한번 보죠. 종잣돈 얼마나 드나요? 1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. 5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죠. 다만 10만 원, 500만 원 가지고 해가지고서는 흑수저가 금수저가 되기는 참 어려워요. 그래서 주식도 제대로 돈을 벌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3, 4천만 원 내지는 1억 정도는 갖고 투자를 해야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,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겠죠.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대출을 많이 끼고 투자를 하죠. 그래서 최소한 5천만 원 정도 해서 뭐 1억,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. 해외 선물, 증거금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입니다. 최고 큰 상품이 뭐 항생 선물 1600 정도고요. 대부분의 상품들은 900만 원, 800만 원 다 이하예요. 한 계약 매매하는데. 그렇기 때문에 종잣돈으로 따지면 이런 어떻게 보면 금융상품들이 투자하기에는 가장 만만한 대상일 수 있죠. 근데 아시다시피 왜 주식해서 돈을 갖다가 많이 번 사람들이 없을까? 내지는 해외 선물을 하면 왜 다 망한다라고 하나?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?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객관적으로 내지는 좀 더 신랄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왜 해외 선물하시려고 하시나요? 내지는 왜 주식하려고 하세요?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좀 더 여유를 갖고 어디 여행도 가고 마음도 편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. 그리고 금전적으로 무언가 여유를 갖다 보면 예, 이런 바다 가서 쉴 수도 있고요. 내 사랑하는 아내, 아이들 함께 뭔가 더 여유 있는 시간도 보낼 수 있고요.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죠.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. 가족들을 위해서. 근데 어떤 선택들을 하시건 간에 거기에는 준비가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포커스를 선물로 맞추겠습니다. 선물 매매가 왜 어렵다라고 하나? 어렵다라는 건 뭐예요? 성공하기 어렵다. 그쵸? 돈을 벌기 어렵다. 그 부분이겠죠. 왜 어려운 걸까?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주식 사가지고 내가 10종목 샀는데 10종목 다 떨어졌나요? 그렇지 않아요. 그쵸? 선물 매매 내가 10번 매매했는데 내지는 내가 열흘 동안 매매했는데 매일마다 해서 10일 동안 잃었나요? 예, 이런 경우도 드물죠. 왜? 위 아니면 아래인데 한 번 못 맞추겠어요. 근데 뭔가 누적적으로 수익을 쌓아간다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죠. 근데 이걸 갖다가 해내기 위해서는 결국 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결국 이 세 가지만 우리가 극복을 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. 하나, 레버리지의 문제. 두 번째,
손절에 대한 기준점, 손절이 왜 필요한지, 내지는 손절을 얼마만큼 둬야 되는지 모르고 시작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하나, 차트나 시황 분석 능력. 대다수의 해외 선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보면 첫 번째 기준 없고요. 두 번째 한두 번 생각은 해봤지만 안 되시고요. 결국 차트 하나로 다 이걸 갖다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착각들을 하세요. 다른 노력들은 사실은 못 하시더라는 거죠. 내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세요. 그런데 제가 다행이라고 다행이면 증권사 제도권에서 트레이딩 룸에 있으면서 그런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된 거죠. 손절을 왜 해야 되는지, 리스크 관리가 뭔지, 이 리스크 관리를 토대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익들을 내는지를 직접 목격을 하고 그 무리에 섞이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따라하게 된 거겠죠.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어렵다라고 하는 선물 매매, 하면 망한다고 하는 해외 선물,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첫 번째로 변동성과 레버리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길어져서 아마도 이 부분을 다음 시간으로 진행을 하든지 너무 또 길게 하면 많이들 어려워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말을 빠르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또 듣는 분들께서는 지루하실 수 있고 길 수 있어서 이쯤에서 자르고 다음 편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핵심적인 사항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또 좋은 정보들 제가 중간중간에 핵심적인 것들 얘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좋은 것 배운다 생각하시고 수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